미국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강력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과연 미국을 어디로 이끌고 있을까요? 수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해고되고 거리에는 거대한 반트럼프 시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단순한 개혁을 넘어 미국 사회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이것은 개혁인가? 아니면 독재로 가는 길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 연방정부 기관에서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해고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력 감축이 아니라 정부의 기능 자체를 축소하고 공무원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연방정부의 주요 부처와 기관에서 해고가 진행되면서 내부적으로는 극심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불과 몇 주 만에 수많은 공무원이 휴직 또는 업무 중지 통보를 받았으며 일부는 즉각적인 해고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당시에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규모와 강도가 훨씬 심각합니다. 과거에는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점진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번에는 매우 급격한 방식으로 정부 조직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기관에서는 생존 경쟁이 치열해졌고 업무 조정 과정에서 동료들 간의 신경전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해고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공무원들도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 자신도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고가 단순히 성과와 능력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성향이나 상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기관 내부에서는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부서에서 오래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갑작스럽게 해고되거나 반대로 새로운 정책을 지지하는 인물들이 빠르게 승진하는 등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곳 중 하나는 연방항공청 FAA입니다. 최근 발생한 항공기 충돌 사고 이후 행정부는 항공 안전 강화를 약속했지만 정작 FAA에서는 수백 명의 기술자와 엔지니어가 해고되었습니다. 이는 항공기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있어 큰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앞으로 더 많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재난관리청 FEMA도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FEMA는 캘리포니아의 대형 산불과 켄터키의 홍수 등 각종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직원 수백 명을 해고할 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재난 대응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연재해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긴급 대응 인력을 줄이는 것은 미국의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고 조치는 미국의 핵심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핵무기 감독관을 포함한 필수 노동자들도 해고 명단에 포함되었으며 일부는 해고 결정이 내려졌다가 논란이 커지자 다시 철회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직책조차 일관성 없이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 공무원들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관협회 관계자는 이처럼 전면적인 정부 부처 폐지는 본 적이 없다.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인력들이 대거 해고되면서 외교 업무의 연속성이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입지를 유지하고 외교적 협상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정부의 정책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고 조치에 대한 절차적 문제도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방 공무원의 해고에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며 충분한 검토와 법적 과정이 이루어진 후 결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해고는 극도로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많은 공무원이 정당한 절차 없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한 기관에서는 직원들이 주말과 공휴일 기간 동안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해고 조치가 시행되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공무원 노동조합과 법률단체들은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고 절차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단순히 개인의 생계를 잇는 것이 아니라 공적 역할을 수행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의 대량 해고는 행정부의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 개편의 방향은 단순한 효율성 향상이 아니라 연방정부의 역할 자체를 근본적으로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열린 세계 정부 정상회의 WGS 화상 연설에서 모든 기관을 다 없애야 한다. 이는 잡초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과 같다. 뿌리를 제거해야 다시 자라기 어렵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조 조정이 아니라 연방정부의 기능 자체를 해체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개편을 통해 행정부의 권력을 강화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집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과연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입니다. 과거에도 공공부문 개혁이 논의된 적은 많았지만 이번처럼 급진적이고 광범위한 해고와 정부 기관 축소가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 미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층은 정부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민간 중심의 경제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이들은 이러한 조치가 공공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대량 해고 사태는 단순한 인력 감축을 넘어 미국 행정부의 근본적인 운영 방식과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방공무원 노동조합과 법률단체들의 대응, 그리고 미국 사회의 반응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지속될지 아니면 조정될지 결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지금의 변화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그 여파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그의 정책 추진 방식이 1기 때보다 훨씬 더 강경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부에서는 테크 기업 대표인 일론 머스크와의 협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방정부 개편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라 이제는 미국 정부 개혁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떠올랐으며 그가 주도하는 정책이 미국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정부 개혁에 깊이 관여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는 이전부터 규제 완화를 주장해 왔으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의 발전과 혁신을 촉진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기업들이 전기차, 우주개발, 인공지능 AI 등 최첨단 기술 산업을 이끌고 있는 만큼 규제가 완화될 경우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정부 규모를 축소하고 공무원 조직을 개편하는 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의 목표를 공유하며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개혁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기관은 바로 정부효율부입니다. 이 조직은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새롭게 설립된 기구로 이름만 보면 단순히 정부 업무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이 개혁을 주도하는 방식이 미국 사회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효율부는 크게 두 가지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해고를 통해 정부 조직을 슬림화하는 것입니다. 이중 데이터 접근 문제는 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정부효율부는 미국민들의 모든 사생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에는 다양한 부처와 기관이 존재하며 각 기관은 국민의 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사회보장국 SSA는 국민의 소득, 건강보험, 연금 정보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국세청 IRS는 납세자의 금융 및 세금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특정 기관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으며 다른 기관이 임의로 활용할 수 없도록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효율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이러한 제한을 없애고 중앙에서 모든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했지만 사회보장국 SSA과 재무부 차관보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정부효율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이러한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강경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데이터 제공을 거부한 고위 공무원들은 해고되거나 사표를 제출해야 했으며 정부효율부는 지속적으로 국세청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방수사국 FBI가 법무부도 대통령 측근들에게 장악당했으며 정부 감찰관들은 대부분 해고되었습니다. 이는 행정부의 권력이 견제받지 않도록 구조를 개편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효율부는 단기간에 대규모 해고를 단행하며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미 7만 7천 명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공무원직을 떠났으며 이후 강제 해고로 전환되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를 발렌타인데이 대학살로 표현하며 연방정부의 대규모 해고 사태를 비판했습니다. 문제는 이 해고 조치가 특정 부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다양한 기관들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연방항공청 FAA에서는 수백 명의 기술자와 엔지니어가 해고되었는데 이는 최근 항공기 충돌 사고 이후 안전 강화를 약속했던 행정부의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입니다. 항공기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 보수가 필수적이지만 이를 담당할 인력이 줄어들면서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재난관리청 FEMA도 구조조정 대상이 되면서 재난 대응 역량이 약화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FEMA는 캘리포니아 산불과 켄터키 홍수 등 여러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 있지만 직원 수백 명을 해고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므로 긴급 대응 인력을 줄이는 것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한 인력 감축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 자체를 축소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가 주장하는 바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역할을 줄이고 민간 기업이 이를 대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머스크는 최근 열린 세계 정부 정상회의 WGS에서 모든 기관을 다 없애야 한다. 이는 잡초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과 같다. 뿌리를 제거해야 다시 자라기 어렵다고 말하며 정부 개혁을 더욱 강하게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이 과연 미국의 민주주의 원칙과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정부는 수십 년 동안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개혁 방식은 너무 급진적이며 정부 기능 자체를 해체하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특정 권력층이 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효율부가 독립적인 기관들을 무력화하고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 개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정부 조직의 불안정성과 국민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공무원 노동조합과 법률단체들은 이미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사회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의 강경한 정책 추진 방식은 미국 사회 곳곳에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 반트럼프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2월 17일 미국의 연방 공휴일인 대통령의 날에는 수도 워싱턴 D.C.를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서 반트럼프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운영과 급진적인 정부 개편을 규탄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번 시위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도 주요 비판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정치적 시위에서는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집중적으로 비판받지만 이번에는 머스크와 트럼프라는 구호가 등장할 정도로 머스크의 행보 역시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는 머스크가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라 연방정부 개편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날 워싱턴 연방의회 앞 유니언 광장에는 2,000명이 넘는 시위대가 모였으며 트럼프 OUT 머스크도 문제다, 미국 민주주의를 지켜라 등의 구호가 곳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시위대는 트럼프 행정부가 헌법을 무시하며 독재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머스크가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시위 참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행정명령과 정부 개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65건의 행정명령이 발동되었으며 이는 트럼프 일기 때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명령들은 연방기관 해체, 정부 기능 축소, 대규모 해고, 세금 정책 변화, 규제 완화 등 미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이러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국민과 의회의 충분한 논의 없이 행정부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시위뿐만 아니라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도시에서도 수천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반트럼프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독재 정권처럼 행동하고 있으며 머스크가 이를 조력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머스크가 비판의 대상이 된 이유는 그가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라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 효율부가 연방정부 개편을 주도하면서 머스크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시위대의 분노를 키웠습니다. 정부 효율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설립된 조직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연방정부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입니다. 버지니아주 라우든 카운티에 거주하는 시위 참가자 다니엘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머스크와 트럼프는 헌법이 허용하는 권한 이상을 행사하고 있으며 정부 기관과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목적이 옳다 해도 실행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견제와 균형을 무시하고 독재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나치 정권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자발적인 시민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의 정치단체나 정당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참여한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반발이 단순한 정당 간 갈등을 넘어서 미국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트럼프 시위는 정치적 성향을 초월하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과거에는 주로 진보적인 시민단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시위를 주도했지만 이번에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공무원, 기업인, 군 출신 인사들까지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특히 연방정부의 대규모 해고 조치에 반발하는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이 시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테슬라 매장 앞에서 별도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가 협력하여 정부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머스크가 운영하는 테슬라 역시 보이콧 대상이 되었습니다. 시위대는 머스크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정부 정책에 개입하고 있다며 테슬라 제품 구매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반트럼프 시위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연방공무원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해고 조치에 대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민주당 정치인들도 공식적인 대응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를 통해 미국 사회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정책 추진 방식이 점점 더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머스크와의 협력이 국민적 저항을 더욱 촉발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견제와 균형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행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미국 내에서 이러한 반발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시위와 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만약 행정부가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2026년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반트럼프 정서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 반트럼프 시위는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미국 사회 전반의 변화와 연결된 중요한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부와 시민 간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가 이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지에 따라 미국 정치의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는 집권 한 달 만에 무려 65건의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1기 당시와 비교했을 때도 전례 없는 속도로 미국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 예술, 스포츠, 언론, 기업 운영, 대학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 개입하며 행정부의 권한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단순한 국가개혁이 아니라 그의 개인적 신념과 취향이 반영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명령 중 대표적인 사례가 뉴욕시 혼잡통행료 폐지입니다. 혼잡통행료는 뉴욕시의 교통정체를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그동안 환경보호와 도시계획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불필요한 세금이라며 강력히 비판했고 연방교통부를 압박해 해당 정책을 무력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뉴욕시는 이에 반발하며 연방정부가 도시교통정책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시의 자전거 전용도로 폐지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주요 도시들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용 도로를 확대해왔으며 이는 대기오염 저감과 교통체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도로는 자동차를 위한 공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자전거 전용 도로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와 교통 전문가들은 도시의 교통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책 중 하나는 종이 빨대 퇴출입니다. 그는 연방정부 기관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 정책의 배경은 그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여러 차례 종이 빨대가 부러지고 터지는 등 불편하다는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그는 플라스틱 빨대를 의무화하면서 환경보호보다는 개인의 편리함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이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이 정책을 뒤집는 위험한 선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저수압 변기 및 절수 샤워기 도입을 폐지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물이 충분하지 않아 변기 물을 여러 번 내려야 한다는 이유로 이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환경보호보다는 개인적인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는 점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는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 이사진을 해임하고 직접 이사장직을 맡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연예술센터에서 드래그 쇼 남성이 여성 캐릭터로 변신해 춤, 노래, 코미디 등을 선보이는 공연화 반미 공연이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기금이 지원되는 예술기관이 반미 성향의 공연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며 해당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선언했습니다. 예술계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예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독재적 행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이 눈에 띕니다. 그는 미국 프로풋볼 NFL의 킥오프 룰 변경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기존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킥오프 룰은 선수들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미식축구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원래 방식으로 복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수도 워싱턴의 범죄 단속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 중입니다. 그는 노숙자 캠프 철거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면서 워싱턴의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노숙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강제 철거만 추진하는 것은 비인도적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기념물 보호 명령을 부활시키고 이를 통해 그래피티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수도는 깨끗해야 한다며 불법 그래피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예술가들과 일부 시민들은 그래피티도 하나의 문화적 표현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개인적인 신념이나 경험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두고 모든 것의 보스가 되려는 듯한 행보라고 평가하며 그의 정책이 법적 절차와 민주적 논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들은 지지층과 반대층을 더욱 극명하게 나누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은 그가 약속한 대로 기존의 비효율적인 정부 시스템을 개혁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반면 반대자들은 정책이 너무 급진적이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미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극심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법원 판결이나 의회의 대응에 따라 일부 정책이 철회되거나 수정될 가능성도 있으며 반트럼프 정서가 확산될 경우 2026년 중간선거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례 없는 방식으로 정부 운영에 개입하고 있으며 그의 정책이 미국 사회의 구조와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미국의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시민들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가장 두드러진 정책 중 하나는 무역 분야에서 강경한 거래의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1기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세를 무기로 사용하며 미국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강경한 협상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요 교역국을 압박하고 미국 중심의 무역 질서를 재정립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기조.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아메리카 퍼스트 어메리카 퍼스트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이 오랫동안 국제무역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주장하며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부를 빼앗아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무역 적자를 줄이고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한 달 만에 65건의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 유럽연합 EU 등 미국과 긴밀한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보복 관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때부터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무역 협상을 강하게 밀어붙였으며 2기에서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며 두 나라에 강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NAFTA 북미자 유무역 협정을 대체한 USMCA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을 체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이 여전히 미국에 불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관세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그는 캐나다가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지 않으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리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무역 파트너 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조치라며 반발했습니다. 멕시코 정부 역시 미국이 무역을 무기화하고 있다며 강한 비판을 내놓았지만 동시에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갈등에서도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0일 중국산 반도체와 전자제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4월부터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 경제를 해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 한 미국은 계속해서 강력한 무역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중국이 자국 내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미국이 무역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비판했으며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관세 정책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글로벌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의 무역 갈등.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 EU과의 무역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미국 제품에 대해 불공정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자동차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의 자동차 산업을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는 독일은 미국에 너무 많은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자동차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독일산 자동차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세계 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역시 미국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며 유럽연합 차원의 대응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와 상호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활용해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해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하는 국가들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그는 4월 1일까지 국가별 조사를 마친 뒤 상호관세를 확정하고 곧바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역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무역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관세 부과로 인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미국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필수 산업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국 기업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의 경우 중국에서 주요 부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제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주요 교역국들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의 수출 산업에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이 미국 농산물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농업 분야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결론.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은 거래의 기술을 바탕으로 강력한 협상 전략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는 관세를 지렛대로 사용하여 주요 교역국들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경한 무역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무역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미국 기업들과 소비자들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주요 교역국 간의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변화와 국제사회 반응.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의 외교 정책은 기존의 전통적인 외교 노선을 벗어나 훨씬 더 독자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전략의 변화가 아니라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면서도 동시에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더욱 공격적으로 행사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과 우크라이나 등 글로벌 안보 문제에 대해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며 미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탈퇴와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부터 미국 우선주의 어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워 국제기구 탈퇴와 다자 협력 축소를 추진해 왔습니다. 2기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세계복권기구 WHO, 유네스코, UNESCO 등에서 탈퇴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세계무역기구 WTO와 국제통화기금 IMF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며 추가적인 탈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WTO에 대해 미국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존의 자유무역 체제에서 벗어나 미국 중심의 새로운 무역 협정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IMF에 대해서도 미국이 지나치게 많은 자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금 지원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독자적인 길을 가려 한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 정책 변화 가자지구와 이란 문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문제에서도 기존 미국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최근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해 중동의 리조트로 개발하겠다는 발언을 하며 국제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중동 정세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핵 합의를 완전히 무효화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려 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제재를 정당화하고 있으며 군사적 옵션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과 미국 간의 갈등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중동 지역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와의 관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이전 바이든 행정부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고 대신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720조 원 규모의 전쟁 비용을 청구하며 미국이 더 이상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유럽 국가들에게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NATO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대한 비판을 지속하며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안보 지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NATO 회원국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충분히 내지 않는다면 미국이 NATO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캐나다 정책 변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캐나다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캐나다는 미국의 5첫 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미국이 캐나다와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재조정하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의 무역협정에서 미국이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세를 인상하고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관계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유럽 및 아시아 시장으로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처 USAID 폐지와 외교정책 변화.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개발처 USAID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USAID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더 이상 다른 나라를 도와줄 필요가 없다며 USAID를 사실상 폐지하고 국무부의 한 부서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이 소프트 파워를 포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정책은 전통적으로 경제적 지원과 외교적 협력을 기반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군사력과 경제적 압박으로 대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외교정책의 국제적 영향.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변화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미국의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무역 정책과 국제기구 탈퇴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반사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틈을 타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유럽과의 관계를 재정비하면서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 EU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후퇴하는 것을 우려하며 자체적인 방위력 강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미국 없이도 독립적인 방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NATO의 역할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반응과 정치적 파장.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변화는 미국 내에서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의 국제적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의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NATO 탈퇴 가능성이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경제 전문가들은 무역 정책의 급격한 변화가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론.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외교 정책은 기존의 미국 외교 노선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고 무역협정을 재조정하며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는 등의 조치를 통해 미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미국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하는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글로벌 질서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 세계 질서의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민주당 진보 세력의 위축.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 정치 지형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보수 정책을 밀어붙이는 동안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며 점점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 성소수자 문제, 환경정책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지지층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원금 감소와 내부 분열로 인해 민주당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추진력에 맞서 효과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 이민과 성소수자 문제에서의 소극적 대응.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초반부터 불법 이민 문제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는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불법 이민자를 대거 추방하며 미국 내에서 이민자들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형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대안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데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중도층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지지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강하게 반대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이민 문제에서 명확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지지층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LGBTQ 권리보호 문제에서도 민주당은 과거와 같은 강한 저항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미성년자의 성전환 의료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단순한 반대 성명만 발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 내부의 전략적 혼선 때문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소수자 관련 정책은 보수층뿐만 아니라 일부 중도층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으며 민주당이 이를 강하게 반대할 경우 중도층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지도부는 성소수자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삼기보다는 경제 문제나 환경, 정책 등으로 논점을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성소수자 인권운동가들과 진보적인 지지자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으며 민주당 내에서도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에서의 후퇴와 지지층의 불만.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는 친환경 에너지 지원을 축소하고 석유천 연가스 채굴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한 강한 반대 운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단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탄소 배출 저감 목표와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폐지되었지만 민주당은 이를 되돌리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운동가들뿐만 아니라 젊은 유권자들에게도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으며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감소와 재정적 어려움. 민주당과 진보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급진적인 정책에 맞서기 위해 강력한 대항 전략을 세워야 하지만 후원금 감소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NYT에 따르면 민주당의 주요 후원자들이 기부를 줄이거나 중단하고 있으며 이는 당 운영과 선거 전략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소액 기부는 거의 끊긴 상태이며 대기업 후원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을 두려워해 기부를 줄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기업들이 민주당을 지원할 경우 세무조사나 규제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선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진보적 성향의 시민단체들도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지지층과 막대한 재정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정치 전략을 펼치는 반면 민주당은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 내부의 분열과 리더십 문제. 민주당 내에서는 당의 방향성과 전략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온건파 의원들은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정책에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진보파 의원들은 민주당이 보다 강경하게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이는 당내 진보파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의원들과 전통적인 민주당 주류 정치인들 사이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으며 이는 당의 단합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리더십 문제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주요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의 방향성을 두고 내부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유권자들과 진보적인 활동가들은 민주당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지층의 이탈과 중간선거 전망.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정치 전략과 민주당의 약화된 대응이 맞물리면서 민주당의 지지층이 점점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유권자들과 소수계층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으며 이는 중간선거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직후보다 약간 낮아졌지만 여전히 견고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리더십이 일부 유권자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위축된 모습을 보이며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 성소수자 문제, 환경정책 등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후원금 감소와 내부 분열로 인해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더욱 강경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민주당의 약화는 미국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중간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따라 미국의 정치적 흐름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정치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본격 출범한 이후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은 과거보다 한층 더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전 1기 행정부 시절 트럼프 대통령의 급진적인 정책과 언행에 대해 국제사회가 크게 반발했던 반면 이번 2기에서는 각국이 보다 로우키로 마이너스키한 대응 방식을 채택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 방식은 단순히 표면적인 항의나 비난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변화에 맞서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전략적 인내를 반영합니다. 먼저 세계 각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즉각적으로 맞서는 대신 단기적인 충돌을 피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외교적, 경제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무역, 안보, 외교 정책 변화에 대해 직접적인 보복 조치를 내놓기보다는 미국의 정책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신중하게 수립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국제 무역 질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자국 산업 보호와 독자적인 방위, 체제 구축 등 내부 정책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미국이 내세우는 관세 및 무역 압박에 대해 직접적인 보복보다는 자국의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유럽연합 EU 차원에서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갈등을 피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EU 내부의 연대를 강화하고 독자적인 외교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국가들은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에 대해 신중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한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는 미국과의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이 다소 불안정한 국제 질서 속에서 보다 자기 주도적인 외교 정책을 펼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미국의 변화에 발맞춰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무기체계의 현대화, 지역 안보 협력 강화, 그리고 경제 다변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최근 미국과의 방위 협력을 유지하는 한편 자국의 군사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 또한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 러시아 등 다른 강대국과의 균형 잡힌 외교 관계를 모색하는 등 다양한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중동 지역의 국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급진적인 중동 정책에 대해 직접적인 대립을 피하는 대신 자체적인 외교 채널을 활용하여 미국의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란, 터키 그리고 이집트 등은 미국의 대중동 정책이 지역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은 미국의 제재와 군사적 압박에 맞서 자국 내 경제 회복 및 지역 내 동맹국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는 강경한 외교 정책과 무역 전쟁, 그리고 다양한 국제적 이슈들에 대해 세계 각국은 전면적 대결보다는 차분한 전략적 인내와 단계적인 대응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우키한 대응은 단기적으로 미국의 독주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하고 국제 질서에서 자국의 주권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국가들은 미국의 무역 압박과 관세 인상에 대해 직접적인 보복 관세 부과 대신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 및 기술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단기적인 경제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기업 지원 정책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 그리고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 등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미국의 단기적 압박을 피하면서도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국제정치의 무대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온 동맹국들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내부적으로는 비밀리에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NATO 회원국이나 아시아의 여러 동맹국들은 미국이 추구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동맹 체계와 국제 안전 보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공동 대응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등 미국의 독자적 정책에 대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제기구의 역할 강화도 세계 각국의 중요한 대응책 중 하나입니다. 미국이 여러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거나 참여를 축소함에 따라 UN, WTO, IMF와 같은 다자간 기구들은 자체적인 역할 강화와 규범 제정을 통해 미국의 영향력을 상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들은 이러한 국제기구 내에서 새로운 규범과 협력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미국이 단독으로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다자간 협력을 통한 국제 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계 각국은 국내적으로도 미국의 변화에 따른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무역 다변화, 기술 혁신 등에 집중하고 있으며 안보 분야에서는 국방력 강화와 지역 안보 협력 체제 구축, 사이버 안보 및 정보 보호 체계 확립 등 다방면에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각국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정적인 외교 정책과 경제 정책을 발표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리더십을 강조하는 등 미국의 변화에 맞서 자국의 주권과 독자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이 미국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은 단기적인 감정적 반응보다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보여주는 강경한 외교 정책과 무역 전쟁, 그리고 여러 국제적 이슈에 대해 각국은 과도한 충돌을 피하고 동시에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국제사회는 미국이 주도해온 기존의 질서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다극 체제의 구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변화가 국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 안보, 외교 등 다방면에 걸쳐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자국 중심의 독자적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전통적으로 미국의 지도를 받아온 국제 무역 질서와 안보 체계가 재편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은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고 다자간 협력을 통해 보다 균형 잡힌 국제 질서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략적 대응은 단순히 미국에 대한 비판이나 반발이 아니라 각국이 스스로의 미래를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는 주체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단기적인 정치적 계산과 이익을 위해 강경한 외교 정책을 펼치는 동안 전 세계 국가들은 자국의 장기적인 발전과 안정, 그리고 국제 질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도 있는 분석과 신중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국제사회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위험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다자간 협력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국제관계를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기 외교 정책에 대한 세계 각국의 로우키한 대응은 단기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장기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임이 분명합니다. 미국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든 각국은 자국의 주권과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앞으로도 세계 정치와 경제의 판도를 재편할 만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